여러분은 해외여행을 떠날 때 환전소에서 이상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10,000원인데 어느 나라 돈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미국 달러로 바꾸면 7달러 정도 받고, 일본 엔화로 바꾸면 1,000엔이 넘게 받고, 베트남 동으로 바꾸면 무려 20만 동이 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더 이상한 건 환율이 매일, 아니 매시간 바뀐다는 거예요. 아침에 확인한 환율이 저녁이 되면 달라져 있고, 뉴스에서는 달러 강세, 엔화 약세 같은 말이 매일 나오잖아요. 도대체 누가, 무엇이 이 가치를 결정하는 걸까요? 그냥 모든 나라가 똑같은 돈을 쓰면 편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환율의 비밀, 왜 나라마다 돈의 가치가 다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왜 끊임없이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어요. 돈의 가치가 금이라는 확실한 물건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걸 금본위제라고 불렀죠. 예를 들어 미국 달러 1달러는 정확히 일정량의 금과 교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마음대로 돈을 더 찍어낼 수도 없었죠. 금이 없으면 돈을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이 시스템은 꽤 안정적이었어요. 각 나라의 돈이 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경제가 점점 커지고 세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돈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금을 확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결국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금본위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죠. 바로 불안화폐 시스템이에요. 불안화폐는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냥 정부가 이게 돈이야 라고 선언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짜 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불안화폐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실물 자산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으로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라 돈을 원하면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 같이 강력한 경제를 가진 나라의 돈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요. 반대로 베네수엘라처럼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의 돈은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죠. 심지어 그 나라 국민들조차 자기 나라 돈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간단히 말하면 물건과 서비스의 양에 비해 돈이 너무 많아지는 현상이죠. 2022년에 10,000원으로 빵 2개를 살 수 있었는데 2024년에는 빵 1개밖에 못 사는 상황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의 돈은 당연히 가치가 떨어져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돈을 누가 갖고 싶어 하겠어요? 실제로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1980년대에는 짐바브웨 달러 1개가 미국 달러 1.35달러와 같았어요. 오히려 짐바브웨 돈이 더 비쌌던 거죠. 근데 토지개혁 실패, 경제 붕괴, 부패, 국제 제재 등이 겹치면서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00년대에는 미국 달러 1개가 무려 60만 짐바브웨 달러와 같아진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빵 하나 사려면 돈다발을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짐바브웨는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와 남아프리카 랜드 같은 다른 나라를 써내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다시 자국 화폐를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던데 쉽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은 금리예요. 여러분은 뉴스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왜 전 세계가 주목하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금리는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 10% 금리로 100만 원을 빌렸다면 나중에 11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거죠. 금리가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돈을 맡기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매력적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가 독일보다 높다면 투자자들은 유로를 팔고 미국 달러를 사서 미국 정부 채권에 투자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정부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거예요. 만약 5% 이자를 주는 미국 채권과 2% 이자를 주는 독일 채권이 있다면 당연히 미국 채권이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를 사게 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나라가 무조건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그 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 이자가 비싸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자금을 구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경제가 얼어붙고 실업률이 올라가게 돼요. 세 번째는 국가의 안정성과 외국인 투자예요. 1970년대 후반에 중국이 외국 기업들에게 문을 열어주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난 양의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땅을 사고 직원들 월급을 주려면 당연히 중국 돈인 위안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위안화 가치도 덩달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온갖 혜택을 약속하면서요. 근데 외국 투자자들도 아무 나라에나 투자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바로 안정성이에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도 튼튼하고 법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나라를 찾는 거죠. 오늘은 세금이 낮다고 해놓고 내일 갑자기 세금을 올려버리는 나라라면 누가 투자하고 싶겠어요? 시위나 파업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돌리다가 갑자기 생산이 멈춰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손해잖아요. 부채가 많고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제 위기가 잦은 나라라면 투자자들은 자기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수출과 수입이에요. 일본이 전 세계에 자동차를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본 차를 사려면 일본 돈인 엔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엔화를 사게 되고 엔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일본이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한다면 일본은 호주 달러를 사야 하니까 호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수출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수출이 많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돈을 사게 되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미국이 정말 똑똑하게 한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을 설득해서 석유를 오직 미국 달러로만 팔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석유를 필요로 하잖아요.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미국 달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달러를 보유하게 되고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이걸 석유 달러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최근에는 사우디가 다른 통화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긴 하지만요. 반면 투발루 같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는 수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나라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아예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나 호주 달러 같은 강한 통화를 그냥 쓰기도 해요. 다섯 번째는 고정환율제예요. 만약 어떤 나라가 안정적이고 강한 통화를 갖고 싶은데 그걸 관리하기 귀찮다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자기 나라 돈을 다른 강한 나라 돈에 딱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브루나이라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부자 나라가 그랬어요. 자국 화폐를 싱가포르 달러에 1대1로 고정시킨 거죠. 그러니까 브루나이 달러 1개와 싱가포르 달러 1개가 정확히 같은 가치를 갖는 거예요. 브루나이에서 싱가포르 돈을 쓸 수 있고 싱가포르에서 브루나이 돈을 쓸 수도 있어요. 환전할 필요도 없이요. 정말 편하죠? 벨리즈라는 중미의 작은 나라도 비슷해요. 자국 화폐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켰는데 벨리즈 달러 1개가 항상 미국 달러 0.5달러와 같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돈을 벨리즈 돈으로 바꾸려면 그냥 2배만 하면 되는 거죠. 환율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 나라 경제가 강한 나라 경제에 완전히 종속되는 거거든요. 미국 달러가 떨어지면 벨리즈 달러도 같이 떨어져요. 미국 경제가 좋으면 벨리즈도 좋고 미국 경제가 나쁘면 벨리즈도 나쁜 거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생기죠. 왜 전 세계가 그냥 똑같은 돈을 쓰지 않는 걸까요? 세계 달러 같은 걸 만들면 환율 걱정도 없고 훨씬 편할 텐데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바로 유로존이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각자 쓰던 화폐를 포기하고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요. 여행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편해졌어요. 나라를 넘어다닐 때마다 환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각 나라가 자기 나라 돈에 대한 통제권을 유럽중앙은행에 넘겨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경제 문제가 생겨도 마음대로 금리를 조정하거나 돈을 찍어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단일 화폐를 쓴다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 나라가 경제를 망쳐놔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경제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우리나라 돈을 최대한 강하게 만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나라마다 필요한 게 다르거든요. 싱가포르처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강한 화폐가 유리해요.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까요. 근데 중국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오히려 약한 화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기 나라 제품을 다른 나라에 더 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중국은 의도적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춘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걸 통화평가 절하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환율을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숫자 변화일 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뒤에는 각 나라의 경제 상황, 정치 안정성, 투자자들의 심리, 국제무역, 금리 정책 같은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환율이 그 나라의 경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거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또 어떤 나라의 화폐가 강해지고 약해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환율은 계속 변할 거고 그 변화 속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환율 뉴스를 보시게 되면 단순히 숫자가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접하지만 정작 잘 몰랐던 환율과 통화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